1510년 히스파니올라 섬. 지금은 아이티라고 불리는 이 섬을 떠나는 범선에 간신히 몸을 숨기고 도망을 치던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바스코 발보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5살 귀족 청년이었던 발보아는 원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던 플랜테이션 농장 사업을 하던 남자였습니다. 이 시기는 그 유명했던 대항해 시대가 한창이던 시대였고 수많은 이베리아 반도의 청년들이 황금을 찾아 아메리카로 떠나는 선박에 몸을 실었었죠. 발보아 또한 스페인의 에스트레마두라 지방의 귀족 출신이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니 젊은 나이에 스페인을 떠나 이곳 히스파니올라에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급기야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죠. 이 배의 목적지는 당시에는 산 세바스티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현재는 콜롬비아에 위치한 스페인의 초기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발보아는 이 계획이 썩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식민지의 위치조차 알 수 없었고 그곳에 도착해 플랜테이션 농장을 다시 세운다고 해도 성공의 희망은 희박하다고 보았죠. 더 나아가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승선 명단에는 없던 갑옷을 잘 차려입은 정체불명의 귀족과 개 한 마리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자 선장은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보아의 자초지종을 들은 이 선장은 빚쟁이를 피해 밀항을 하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항해 도중에 섬이 보인다면 무조건 그 섬에 발보아와 그의 사냥개를 버리고 가겠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섬에 도착하기 전 우연찮게 마주친 한 척의 배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새 식민지를 개척하러 갔던 병력들이 현지의 원주민들에 의해 공격을 당했고 현지에는 소수의 병력만 살아남은 채 수십여 명의 사람만이 배 한 척만 이끌고 겨우 도망을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내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으나 바스코 발보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발보아가 타고 있던 이 배의 승객들의 처지 또한 발보아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좋지 않았고 다시 히스파니올라 섬으로 돌아가면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잘 알고 있었죠. 발보아는 일생일대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다리엔이라는 지역에 대해 들은 적이 있고 그곳 사람들은 외지인들에 대해 우호적이며 강물에 금이 둥둥 떠다닌다는 황금의 천국이라는 가머니설을 늘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대세는 돌이킬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무엇보다 금이라는 단어가 너무 유혹적이었습니다. 황금의 천국이라는 말에 욕망은 불타오르고 두 배는 전속력으로 산 세바스티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남아있던 소수의 병력과 합류하여 다리엔을 향해 원정을 떠났습니다. 발보아는 과거에 다리엔을 탐험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의 지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병사들은 자연스럽게 발보아를 의지했지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다리엔의 원주민들은 발보아의 말처럼 아주 친절하고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이 그렇듯 이 마을 역시 금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집안에 소중히 보관을 해두었지요. 하지만 이 교양이 넘치는 에스파냐인들은 망설임 없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집에 쳐들어가 금을 긁어보았습니다. 황금 약탈이라는 광기에 휩싸인 군중들 앞에 규칙이란 약육강식의 법칙을 설명하는 단어에 불과했습니다. 도덕성을 부르짖던 유일한 양심마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였죠. 도대체 금은 어떤 마력이 있기에 수많은 사람을 이토록 미치게 했을까요? 물질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지도자는 이제는 쓸모없어진 도덕과 함께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발보아는 이들의 진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금을 찾아낸 덕분에 군대는 잠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발보아의 야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리엔을 개척하여 자신의 영지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자신에게 씌워진 미랑과 반란죄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만약 쫓겨난 엔시소가 복수를 위해 새로운 군대를 조직해서 데리고 온다면 발보아로서는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많은 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당시 에스파냐의 법에 따르면 발보아와 같은 식민지 지배자가 아메리카에서 귀금속을 찾으면 그중 5분의 1을 왕실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금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협상의 여지가 커진다는 뜻이었죠. 때문에 발보아는 자신의 전략적 재능과 정치력을 발휘하여 이 지역의 강력한 원주민들과의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원대한 계획에는 자신의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현지의 우호적인 원주민 세력들의 협력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지만 현지의 원주민 사회도 내부적으로 복잡한 정치적인 사정이 존재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외부 세력인 스페인인들과 협력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지요. 당시 스페인의 원정대는 완전히 새로운 땅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아메리카 원주민들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잘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능한 현지인 가이드도 얻게 되었죠. 또한 발보아는 같은 고향 출신이었던 프란시스코 피사로와 같은 유능한 측근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정보를 얻게 되지요. 여기서 며칠만 더 가면 산 건너편에 있는 바다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 바닷가에는 이 마을보다 훨씬 금이 많은 황금의 나라가 있다는 정보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황금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군대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는 즉각 국왕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그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을 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파냐 왕실은 그가 그동안 저지른 악행과 더불어 그가 주장하는 황금의 나라의 존재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굶주린 늑대와 같은 원정대원들에게 나눠줄 금마저 떨어져 자신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생명까지도 담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1513년 9월 1일 발보아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본국의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190여 명의 원정대만 데리고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정은 대재앙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부서지는 것을 원치 않던 수백 명의 원주민들은 침략자들을 막아내려 노력하였지만 압도적인 전력차에 쓰러지고 심지어 일부는 포로가 되어 산채로 사냥개의 먹이가 되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9월 25일 드디어 발보아의 군대 앞에 산정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진짜로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평양이었습니다. 발보아는 태평양을 처음으로 본 유럽인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한 바다와 빛나는 파도는 태평양을 발견한 첫 번째 유럽인에게 이 바다를 건너 서쪽으로 나아가면 동양의 중국과 인도에 도착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듯하였지요. 인류 역사가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황금의 나라만 없었을 뿐이지요. 발보아가 태평양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본국에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70대 노인이 파나마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페드라리아스라고 불리던 이 노인은 명망가 출신이자 매우 존경받는 귀족이었습니다. 에스파냐 국왕의 명을 받고 이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받은 것이지요. 발보아가 그의 부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발보아였고 그에게는 죽음을 각오한 원정대들과 우호적인 원주민 세력들까지 존재하였으니 누가 보더라도 이상적이지 못한 조직 구조였지요. 본국에서 발보아를 다시 신임하기로 한 것은 오로지 그가 남해를 발견함으로써 진짜로 황금의 나라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고 만약 황금의 나라가 없다면 발보아는 토사구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페드라리아스는 발보아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딸을 발보아와 약혼을 시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 스페인의 에스트레마두라 지방의 가난한 하급 귀족 출신에 불과한 그가 이제는 최고의 명문가의 사위가 되어 비천한 신분을 세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경계를 누그러뜨려 황금의 나라를 찾겠다는 계획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1519년) 발보아는 황금의 나라를 찾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보아를 위해 연로한 장인이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흔쾌히 초대를 받아들인 발보아가 연애 장소에 도착하자 뜻밖에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몇 년 전에 함께 태평양을 발견했던 전우이자 충실한 신복이었던 프란시스코 피사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발보아는 매우 기뻐하며 전우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배는 완성이 되었고 항로도 확정이 되었으며 이제 닻을 올리고 황금의 나라로 출항할 일만 남은 지금, 아무 쓸모도 없어진 위험분자였던 발보아를 제거하기엔 가장 좋은 기회였지요. 그리고 발보아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신복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았으며 그렇게 발보아의 이야기는 그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발보아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까요? 비록 정치 싸움에서 패배하였지만 발보아는 역사 속에서 계속 살아있습니다. 생전에 발보아는 이곳에 운하를 건설하려는 꿈을 꾸었고 에스파냐고광도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탐사도 진행하였으나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운하는 300여 년이 지난 뒤 미국인에 의해 개통이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파나마 운하입니다. 그리고 발보아의 공적과 위대한 계획을 기념해 파나마 운하의 내항 이름은 발보아항이라고 지어졌습니다. 현재 파나마에서 자체 발행하는 화폐는 발보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영상이 사실은 5개 원소로 있는 결정적 세계사라는 신간 도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영상인 것을 아셨나요? 더 퀘스트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이 서적은 5가지의 화학 원소가 인류사를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 에피소드에 소개된 내용이 5개의 원소 중 하나인 금과 관련된 대항해 시대의 이야기였고, 발보아의 죽음 이후에도 에스파냐인들의 황금에 관한 욕망은 사그러들지 않아 결국 잉카 제국의 멸망까지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책은 단순히 원소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소하고 막연하게 존재했던 원소라는 것을 실제 인류의 생활사를 통해 놀랍도록 해박한 역사적 지식과 함께 객관적이면서 흡입력 있고 흥미롭게 서술하였습니다. 구리편에서는 전쟁의 판도를 바꾼 청동검의 기술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청동 거울의 사용법, 규소편에서는 스위스의 시계산업과 관련된 내용과 어째서 명나라가 만리장성을 벽돌로 세워야 했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세계사의 결정적인 장면도 담았지요. 사피엔스와 같은 명저들이 받았던 중국 최고의 도서상인 원진 도서상 수상작, 5개의 원소로 있는 결정적 세계사. 저희 지식지상주의의 시청자 여러분께 처음으로 추천드리는 5개 원소로 있는 결정적 세계사는 이번 여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을 자신합니다.